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 윤수입니다. 테슬라가 한국의 FSD 정말 기습적으로 풀었습니다. 일단 예고편이 나온 지도 한 2주, 우리 FSD를 한국에서 풀겠다라는 예고편이 나온 지 2주 만에 갑작스럽게 업데이트를 시작을 해서 정말 하루아침에 이제 한국에서도 일반 사용자들이 자율주행을 누리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이 열려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 차량을 직접 경험해본 결과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고 그래도 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뭐 오토파일럿이랑은 FSD는 또 어떻게 다르고, 뭐 현대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12시간 동안 라이브하면서 타본 것들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면서 여기는 위칙은 위칙하고 모토라인이 콜라보 해가지고 만든 저희 전용 컬러의 전용 향, 유칼립투스 향, 그리고 이 스프레이는 그냥 공간 소독이 아니라 패브릭 소독 스프레이입니다. 그래서 차량 이런 발매트 같은데 뿌리시라고 두 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지금 런칭 기념으로 17,900원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래 위칙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국에 처음 풀리고 나서 실제 차량을 운행하면서 가장 좀 개인적으로 놀랐던 포인트를 몇 가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단연 이겁니다. 자, 강남이고요. 한강공원에서 지금 가로수길로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이 사거리는 굉장히 큰 사거리고 가로수길에서 나오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직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나오는 차량들의 그 사이사이를 은근히 재면서 슬슬 밀어가지고, 밀다 보면 발생하는 틈, 밀다 보면 더 이상 양심상 나는 여기서는 더 이상 꼬리물기를 못하겠는데 라고 해서 멈추는 차가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교차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랐던 포인트는 그겁니다. 굉장히 천천히 앞으로 계속해서 미는데, 왜냐하면 자기한테 우선권이 있으니까 계속 밀어요. 계속 미는데 이 밀 때 악셀과 브레이크의 컨트롤이 거의 차 안에 타 있는 사람의 머리가 앞뒤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컨트롤을 하면서 부드럽게 밀었다가 감속했다, 밀었다 감속했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비보좌회전 하던 차량이 이제 멈춰주니까 그 사이로 또 굉장히 부드럽게 점진적으로 가속해서 그 교차로를 지났는데, 그냥 뭐 보시는 분들은 여기 뭐 직진 차로니까 뭐 그냥 직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편에서 계속해서 내 방향 쪽으로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 차를 계속 전진시켜서 갖다 붙이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입니다. 자동차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직진 우선이 아니라면 어쩌려고? 그리고 막말로 내한테 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편에서 비보좌회전하는 차량이 약간 이상해. 그래서 그냥 갖다 밀어붙여가지고 박을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이렇게 앞으로 갖다 붙이지 않으면 절대 통과할 수가 없는 그런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들을 얼마나 많이 학습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차량을 컨트롤해서 여기를 뚫고 나가냐는 굉장히 좀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고, 중국 같은 곳에서 자율주행차를 타보더라도 좀 중요하게 항상 보는 포인트인데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차주분께 차를 받아서 나오자마자, 여기도 강남대로인데 차량을 빼가지고 나와서 바로 유턴 차로까지 한 4개 5개 차로를 쫙 건너가지고 유턴 차로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유턴 차로에 진입을 했을 때 바로 위에가 빨간불이었어요. 바로 앞이 빨간불이었다고. 무슨 말이냐면 유턴 차로에 들어간 그 상황에 바로 이제 유턴을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유턴 신호였어. 근데 들어가서 멈추더라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아가지고 딱 세운 다음에 기다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면서 이제 유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 파란불이 또 다시 지나고 나서 다시 빨간불이 켜졌을 때, 그때 건너편에서 또 신호를 어기고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두 대, 이 두 대를 다 보내고 나서야 그때 이제 부드럽게 유턴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놀랐는데, 이거는 이제 왜 놀랐냐면, 처음 이 유턴 차로에 진입을 했을 때 그냥 빨간불일 때는 유턴 신호니까 유턴하시면 됩니다 라고 차가 그냥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라면 유턴을 했을 거예요. 근데 FSD 차량이 그 상황에 유턴을 하지 않은 건 결국에 자기가 유턴 차로로 들어갔을 때 이 빨간불 신호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리스크를 저는 계산한 거라고 봐요.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도로 이 신호에서부터 나오는 정보들을 받지 않습니다. 뭐 신호, 자 앞에 빨간불 몇 초 남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얘는 몰라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골목길에서 나와서 이제 큰 도로로 합류해서
처음부터 이게 빨간불인 거를 계속 본 거예요. 그럼 언제 바뀌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럼 그 말은 빨간불이 언제부터 켜져 있었는지를 모르고 언제 다시 파란불로 바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기로 차가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만약에 거기서 돌렸다면 갑자기 파란불로 바뀌면서 막 직진하기 시작하는 차들로 인해서 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기다리는 모습이 사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상황으로는 이제 코엑스를 내비게이션을 찍고 갔는데 코엑스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장 입구를 혼자 스스로 간 다음에 그 주차장 램프를 끝까지 뺑뺑뺑뺑 돌아서 주차장까지 제대로 들어갔다는 거, 게이트 열고 들어가기까지 했다는 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여기서도 유독 더 인상적인 건 제가 탄 차량은 모델 X 플레드 모델인데 초음파 센서가 다 빠져있는 모델입니다. 오로지 비전으로만 작동을 하는 차량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코엑스 내려가는 주차장 길들 중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한 길, 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좀 타이트해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를 내려갈 때는 항상 제가 좀 답답해하는 그런 램프인데, 거기를 제가 답답해하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내려갔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초음파 센서 없이도 그 정도를 돌아 내려가는 거, 그리고 그와 비슷한 상황인 이런 저희 건물 같은데 주차장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는 출구, 이런데 이 하단에만 있는 이런 연석들이 있거든요. 이 하단에 요만큼씩만 올라와 있는 요 연석들, 주차장 램프 구간에 양쪽에 돌려져 있는 이 연석들을 비전만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12시간 동안 그 많은 테스트를 하고 주차장을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휠을 한 번도 안 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포인트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꼭 어떤 특정 상황에서가 아니라요, 얼마나 악셀과 브레이크 그리고 이 코너링을 얼마나 부드럽게 잘 하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차가 운전해 주는 거고, 그 차가 운전을 해주는 대로 우리는 그거를 온전히 느끼면서 차 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되니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택시 타고 다닐 때 택시기사 아저씨 운전 이상하게 하면은 그날 완전 하루를 망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고, 저는 기존에 오토파일럿의 운전 스타일을 정말 쉐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FSD도 그럴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운전 스타일이, 기본 운전 스킬 자체가 오토파일럿과 FSD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는, 전혀 다른 회사에서 만든 다른 시스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수준의 능력을 보여줬다. 제일 중요한 건 악셀보다도 브레이킹이었던 것 같아요. 이 브레이킹이 신호가 걸려가지고 딱 멈추잖아요. 이 멈출 때 끝단에 가서 이 시속 0km를 만들기 바로 그 직전의 브레이킹이, 정말 이거는 정말 숙련된, 뒤에 VIP들을 모시고 다니는 수행기사님들, 수행비서님들이 운전할 법한 그런 브레이킹이었어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보고 테슬라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나보고 그만큼 브레이크 밟아보라고 하면 저는 자신 없거든요. 저도 어지간히 잘 하겠지만 저는 그만큼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가감속대 전부 다 12시간 타면서 멀미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부드러웠고, 코너링도 뭐 아무리 360도 빠져나오고 무슨 뭐 270도 빠져나오고 뭐 90도로 돌고 뭐 차로 변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티어링 워크도 정말 부드러워서 머리가 앞뒤로 흔들리는 일 뿐만 아니라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는 일 또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좀 충격적인 포인트 아니었나. 물론 뭐 밤에 그 남한산성 와인딩길을 혼자 뭐 올라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무엇보다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좀 가장 인상적이었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꼽아보라면 이제 저희 집 들어가는 길이 용인인데 그렇게 시골이 아닌데도 가다 보면 중앙선이 없어집니다. 갑자기 중앙선이 없어져요. 그리고 차는 막 왕복으로 막 서로 다녀요. 교차로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를 중앙선이 없는데 건너편에서 오는 차 잘 제가면서 싹 지나가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제가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뭐 당연한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저는 뭐 이거라고 보는데, 가끔씩 신호를 놓쳐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인천공항에 갔을 때 인천공항 고 안에 이제 주차장 안에 있는 횡단보도 그 위에 빨간불, 그 빨간불이 보면은 유독
이 횡단보도 바로 위에 있기는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차가 맨 앞에 딱 쓰면 차가 도착하는 순간 이 차는 아마 이 신호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아마 벗어나 버릴 거예요. 왜냐면 자기 너무 머리 위에 있으니까. 왜 사람도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좀 너무 낮은 차 타고 그랬는데 가끔씩 신호등이 너무 횡단보도랑 딱 붙어 있는 곳에 있다거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의도하지 않게 횡단보도를 조금 침범했다거나 그러면 신호 바뀌는 게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상황에서 얘가 신호가 조금 위에 있으면 이 신호를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천공항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감속을 하다가 좀 앞에 가니까 신호등이 안 보였나 봐. 예, 딱 봐도 그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불이고 사람이 건너는데 그냥 악셀. 예, 그래서 횡단보도를 확 넘어가려고 했던,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신 보행자분들이 너무 가까이 좀 붙어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서긴 섰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런 신호를 좀 제대로 못 보는 요게 하나 있었고, 또 한 번의 신호 이슈가 있었던 거는 이제 잠실에서 성남으로 갈 때 석촌호수에서 이제 오금동 방면으로 이렇게 딱 그 좌회전하는 삼거리가 있어요. 그 삼거리가 신호가 파란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좌회전과 우회전 신호가 요렇게 켜져요. 그래서 그 신호가 되게 좀 그냥 좌회전 신호처럼 막 크게 켜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그맣게 좀 희미하게 왼쪽 오른쪽으로 켜지거든. 사람 눈으로는 당연히 보이지. 근데 그런 신호를 또 잘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가면 안 되는 신호인데 막 가려고 하다가 가까이 가니까 보였나 봐. 그래서 갑자기 확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는 요런 해프닝도 하나 있었어가지고, 과연 그런 신호는 이게 혹시 악천후까지 겹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안개가 많이 끼거나 그런 상황까지 겹치면 과연 얘가 비전으로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의구심이 드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었고요. 솔직히 나머지 것들은 조금 마이너했습니다. 이제 마이너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 아직 얘가 한국 교통 신호 체계 뭐 이런 차선 뭐 구분 이런 걸 잘 못 배웠는지, 이 누구를 나락으로 보내려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에 뛰어들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잡았던 적이 있고, 근데 웃긴 건 한 번 들어가지 못하게 잡았더니 그 뒤로 안 들어가더라고. 그 뒤로 안 들어가는 것도 웃겨. 코엑스에서는 장애인 주차 자리에 차를 세우려 그러지를 않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주차를 되게 못해요. 주차가 완전 주차가 좀 많이 실망을 했고, 주차 행위 자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비게이션이 구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뻔히 500m 가면 빠져야 돼. 그리고 지금 옆에 이 우회전 차로나 출구 차로가 이미 비어 있어. 근데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거의 다 가서 막바지 가가지고 딱 껴들라 그러는데 이런 성향을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길을 놓쳤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마이너한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 내비게이션을 좀 이제 길 안내적인 부분들을 좀 튜닝을 하면서 내비게이션 단에서 요거는 금방 해결을 좀 할 수 있는 이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마이너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여기까지 하면 이제 12시간 제가 라이브 하면서 충분히 한국에서 타본 첫 경험, 지금 현재 풀리자마자 FSD가 한국에 풀린 첫 버전의 지금 상태는 이렇다 라는 것 정도까지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라이브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생각이 더 자꾸 많이 들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가져올 파급 효과를 생각을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 전쟁 난 거랑 뭐가 다른가, 이게 진짜로 우리나라에 폭탄 떨어진 거랑 과연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까지는 좀 들게 하는 그 정도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내내 보여주고 있는 이 한국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이 스킬, 이 능력은 겨우 이제 시작했는데 이 정도고, 이제 한국에 풀렸으니까, 그리고 모델 S랑 X 아무리 뭐 사용자 대수가 많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제 S랑 X에만 FSD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S랑 X는 이제 불티나게 팔리겠죠.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타고 다니다 보면은 테슬라는 이 모든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한국에서 학습을 할 겁니다. 지금이야 주차장 같은데 내려가면은 막 탈출하는데 오래 걸리고, 우리 뭐 코엑스 탈출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고, 뭐 결국에 혼자 탈출하긴 했지만, 그랬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1년 뒤에 그냥 알아서 사람보다도 더 지하 주차장을 잘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새로운 버전이 OTA 돼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때마다 이 퍼포먼스가 향상되는 게 우리 몸으로 그냥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래왔고, 중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지커라는 브랜드도 우리 처음 가가지고 탈 때는 진짜 우리 옆으로 막 그 자전거 도로로 막
뛰어 들어갈라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덮칠라 그러고 막 그랬던 차가 이번에 9X 타러 가서 보니까 잘 하잖아요. 이제 1년 뒤면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시작이 이미 이만큼은 올라와 있는 거죠. 솔직히 디테일들을 가다듬는 거 말고는 뭐가 더 필요한가 싶을 정도의 능력이었고, 이 디테일들은 이제 차가 팔리고 FSD 한국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말 빠르게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서 금방 보완이 되고 고도화가 될 거라는 거. 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지금 현재 이미 저 정도 하고 있다라는 게 네, 너무나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미디어로서의 책임감, 자동차 인플루언서로서의 뭐 이런 윤리적인 뭐 그런 것들을 좀 잠깐 내려놓고 진짜 리얼 월드에서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살짝 드려보면,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던데, 야 저게 감독형이어서 앞을 저렇게 계속 내도록 보고 있어야 되는 거면 오히려 오토파일럿이 차라리 나은 거 아니야? 오토파일럿은 카메라 닫아버리고 솔직히 조금씩 딴짓해도 막히는 길이나 이럴 때 조금씩 딴짓하고 조금씩 그냥 앞에 보면서 슬쩍슬쩍 이렇게 카톡해도 얘는 뭐라고 안 하는데, 지금 FSD는 카메라를 가리는 순간 아예 그냥 꺼져버려요. 그냥 길 안내 입력도 안 돼. 아예 자율주행 시작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 카메라가 막혀 있으면. 그 정도로 얘는 운전자를 모니터링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 기본 전제로 깔리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계속 앞을 보고 있는지 이렇게 감독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면 무조건 이거를 자꾸 경고를 주고 해버린다면 이거는 오히려 더 불편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처음으로 저는 요크핸들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혹시 요크핸들을 이러라고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크핸들 위에다가 휴대폰을 이렇게 올리고 네, 내비게이션을 봤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보면서 가는데 얘가 아무런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위쪽이 없다 보니까 그 위에 딱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는데 딱 요 자세도 너무나 편안해서 요크핸들을 혹시 이러라고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결국에 한국에서 사용자들이 FSD를 쓰기 시작을 하면 정말 운전하면서 정말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보다 운전을 훨씬 잘하죠. 그래서 멀미할 일이 없고요. 알아서 차로 변경해가지고 빠져나가고 이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맡겨놓을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긴급하게 어디 좀 전화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 안전에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이 요크 스티어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리고 그냥 이렇게 앞쪽을 같이 이렇게 주시만 해주고 있으면, 차가 지금 이거를 제지를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로만 고개가 앞쪽으로 가 있기만 해도 감독을 하는 걸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이 느끼게 될 편의성은 저는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다 보았을 때 첫 업데이트하고 한국에 탁 풀었는데 벌써 이 정도라고? 라는 생각에 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러면은 한국은 뭘 하고 있냐? 한국 뭘 하고 있냐를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뭐 하고 있냐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어떤 것들이 성능을 좀 좌지우지하느냐,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차 살 때 야 이거 하이브리드야? 마일드 하이브리드야? 48V야? 뭐 6기통이야? 8기통이야? 가솔린이야? 뭐야? 터보야?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자율주행도 비슷하게 그거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차를 앞으로 고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두 가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얘가 이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데 센서를 뭘 쓰냐는 빼고 얘기할게요. 근데 요건 어디까지나 뭐 눈이 몇 개 달렸냐, 뭐 눈에다가 뭐 더듬이도 달렸냐, 뭐 요 정도 차이니까 요거는 좀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을 보실 때는 이제 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자율주행 시스템은 어떤 맵을 기반으로 돌아다니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HD 맵으로 보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HD 맵은 뭐냐면 우리 저기 강남 같은데 도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위에다가 라이다 달고 이렇게 막 빽빽빽빽 돌아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벤츠, BMW도 돌려요. 뭐냐면 자율주행을 할 때 이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진짜 막 1mm 단위로 쫙 스캔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맵이 아니라 HD급의 선명한 맵이다라고 해서 HD 맵이라고 하고, 요걸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맵을 차에다가 넣고 다녀야 되는 이제 이런 방식의 자율주행이 일단 하나 있고, 요 지형 지물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또 다른 건 뭐가 있냐? 이제 요게 테슬라가 사용하는 방식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에 HD 맵이 없어요. 그냥
일반 우리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고 있는 그냥 ADAS 맵이라고 하는 이 세부 길들과 요 차로들, 네, 여기가 뭐 몇 차로 도로인지 이런 것들까지만 좀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제 ADAS 맵을 사용을 하죠. 길 안내 목적으로. 네, 그리고 지금 내 주변의 지형 지물은 네, 비전으로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면서 다녀요. 네, 그리고 테슬라처럼 이렇게 주변의 지형 지물을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다니는 네, 이런 시스템을 E2E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엔드 투 엔드라고 해서 내가 여기서 비전으로 딱 보면은 그냥 자동으로 빡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예, 여기서 싹 발라져가지고 지금은 저기는 신호등이고 뭐고 뭐 계산하고 나발하고 이렇게 할 것도 없이 그냥 요 비전 인풋이 들어가면은 요 도로가 빡 나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예, 요게 이제 E2인데 이 E2라는 단어는 비단 이렇게 내 주변의 지형 지물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방금 우리가 얘기한 건 이 자율주행차들이 내 주변에 이런 뭐 도로나 저런 뭐 연석이나 이런 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만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 차량들이 내 주변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에 많은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움직이고 뭐 이 속도에 따라서 이 차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움직이는 단계에서도 또 E2E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움직이는 단계까지 가서는 E2E의 반대말이 뭐다? E2E의 반대말은 룰 베이스입니다. 룰 베이스. 말 딱 들으면 뭔가 감이 오지 않나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1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껴들고 싶을 때 만약에 네 바로 옆에 2차가 있다면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나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자, 여기에 차가 여기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 이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 또 차가 여기에 있더라도 이 차의 속도가 너보다 얼마나 빠를 땐 어떻게 해? 얼마나 느릴 땐 또 어떻게 해?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다 입력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자율주행이 룰 베이스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행 보조 장치들이죠. 네, 이 주행 보조 장치들이 룰 베이스로 작동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로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플한 것밖에 못하잖아요. 자, 앞에 차가 멈추면은 속도를 얼마를 유지해 뭐 이 정도. 그리고 앞에서 차가 껴든다 하더라도 정확히 딱 집어넣은 요 지점. 딱 요 지점에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를 세워 말아. 그래서 그 주행 보조 장치들로만 작동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현대차, 뭐 BM 벤츠 뭐 다 마찬가지지만 근거리 커든으로 껴드는 차를 빨리 감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게 정말 초단순하게 룰 베이스는 그냥 가운데 점 하나 찍어놓고 요 점에 뭐가 물건이 있으면은 쓰고요, 없으면 그냥 가세요기 때문에 요 점까지 차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이런 게 룰 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도 오토파일럿은 룰 베이스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해외에는. 그 정도로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러분 타보면 아시겠지만 악셀도 되게 거칠고 브레이크도 되게 거칠고 막 뭔가 좀 되게 막 좀 그런 부분들이 딱 보면은, 그리고 룰베이스 같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토파일럿은 룰베이스여서 그렇다 라는 얘기들까지 좀 있다라는 거고, FSD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서 차량의 조작을 인가하는데 이 시스템 자체를 이제 E2E를 구현해내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E2E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E2E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하드웨어 컴퓨터를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배터리 시키는 냉각수를 같이 순환시켜서 순행으로 시키죠. 굉장히 고사양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테슬라가 차량 주변 상황을 보고 운전을 하는 이 모든 시스템을 E2E로 구현을 해놨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2E는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타고 다니면서 데이터를 긁어 모았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이 데이터, 이 신호 어떤 신호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네? 사람이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움직이네? 이 많은 전 세계인이 운전하는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인공지능을 돌려서 학습을 시키고 또 학습을 시켜서 이 E2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테슬라에 있는 직원조차도 이 차가 어떤 특정 상황에 이상한 짓을 했어, 카메라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냈어 라고 하면은 이 이유를 모른대요. 과장된 얘기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그만큼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전이 주변 상황을 보면 그냥 어떤 룰에 의해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학습된 걸 바탕으로 이 상황엔 어떻게 움직여야 돼라는 게 그냥 즉각적으로 튀어나와서 차량을 지금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고 빠르고 어떤 상황에서나 대처가 되는 그리고 앞단에서도 지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HD 맵이 없더라도 대응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GM의 슈퍼크루즈 같은 거 뭐 한국에 들어오면 뭐 테슬라랑 뭐 비슷하니 뭐 어쩌니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도 한간에 있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일단 GM은 HD 맵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슈퍼크루즈는 HD 맵 기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테슬라처럼 시내에서 자율주행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 HD 맵을 다 따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고속도로에서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 HD 맵 확보가 된 고속도로에서 하겠죠. 뭐 한국에서 T맵 같은 이제 회사들이 주요 고속도로들의 HD 맵들을 전부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량을 실제로 조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에서 E2E를 사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걔도 그냥 룰 베이스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GM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현대기아 맨날 중국에서 타보고 뭐 테슬라도 타보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많은 자율주행 차량들을 타보고 하면서 이거 한국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현대는 뭐 하고 있지? 한국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맨날 이럴 걱정만 했는데 이제 막상 들어와가지고 막상 한국에서 타봤는데 심지어 생각보다 너무 잘하기까지 하니까 전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저 같은 놈도 진심으로 걱정이 되는데 뭐 현대기아 내부에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많이 머리가 아픈데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차량의 움직임을 인가하는 요쪽 이 주변을 보고 야, 이 상황엔 어떻게 움직여?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저는 아직 현대기아는 E2E가 아예 지금 E2E 모델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최대한 낙관적으로 얘기하고 싶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도 최소한 그러려면 지금 현대도 E2E 모델이 있고 그리고 최소한 이 E2E 모델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자율주행을 하진 못하더라도 테슬라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돌아다닌 그 차량들처럼 최소한 E2E 모델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쓰진 않더라도 이 E2E 모델 학습을 위한 이 비전이 됐든 레이더가 됐든 라이다가 됐든 이런 센서들을 단 양산 차량들이 도로에 나와서 지금 돌아다녀야 그 사람들이 운전하는 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지금 얘를 더 고도화를 시켜나가고 그래서 언젠가는 FSD처럼 한국에서 짠 하고 좀 퍼뜨릴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는 E2E 모델이 없고요. 더 환장하는 건 E2E 모델이 없는 걸 뛰어넘어서 얘네를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긁어모을 수 있는 차가 출시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뭐 업계에 돌아가는 얘기들을 이렇게 뭐 들어보고 그러면 국토부 지금 뭐 또 뭐 레벨 4가 뭐 어쩌니 뭐 우리나라도 뭐 레벨 5가 어떠니 뭐 42단 뭐 오토노머스 A2G 뭐 청계천에서 뭐 자율주행 셔틀이 어쩌니 지금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레벨 4, 5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뉴스 기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도 레벨 4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도 레벨 5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속으면 안 돼요. 레벨 4, 5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기준에 불과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자 내일부터 한국 레벨 4 됩니다 라고 이 규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한국 시장 다 먹습니다. 단 한 대도 못 살아남아요. 테슬라가 다 먹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테슬라는 이미 레벨 4까지도 빡 밀어붙일 수 있는 이미 기술력과 이미 AI 모델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곧 미국에서는 아예 운전대가 없는 차량이 돌아다닐 예정이에요. 테슬라가 운영하는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이미 테슬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국토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말도 안 되는 시험 항목들 그거 통과해서 레벨 4다 5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양산돼? 그래서 지금 파는 차에 넣을 수 있어? 그래서 당장 무인 자율주행 택시 돌릴 수 있어? 한국 자율주행 회사들 강남에서 자율주행 하잖아요. 그 시험 하잖아요. 제주도에서도 하고 다 타봤어요. 다 타봤는데 영상을 안 올렸습니다. 그 영상 올리면 그 작은 회사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 뭐 강남에서 몇 시간 돌렸으니까 너는 그래 너는 레벨 4 해 너는 레벨 3 해 장난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토부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용 대표님이 테슬라가 저가형 미국산 모델 Y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 진짜 그런 일만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거 되면 정말 저는 큰일 날 거라고 봅니다. 상황 생각보다 심각하고 테슬라가 생각보다 FSD를 한국에 빨리 풀었고 막상 풀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잘한다 지금. 그리고 이 격차는 정말 지금 말도 안 되는 격차가 이미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격차가 벌어진 상황을 지금 한국 사람들이 도로에서 이제 피부로 느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격차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당장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봅니다. 현대차 42닷 뭐 하십니까? 송창현 대표님 뭐 하십니까? 주제 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는 돈 진짜 많이 쓰잖아요. 뭐 미국의 모셔널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자한 것도 진짜 많고요. 왜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거죠? 왜? 저기 판교 태권타워 지하 내려가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차들 진짜 많잖아요. 네, 제발 빨리 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당연히 현대기아차를 응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많이 불안합니다. 네, 진짜 이거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너무너무 주제 넘지만 그리고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냥 다 틀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현대차도 E2E 모델이 완벽하게 지금 있고, 네, 이거를 그냥 알게 모르게 계속 지금 고도화해가지고 이미 사실은 FSD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아직 아니라면 국토부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정말 무슨 수를 내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한다고 뭐가 되진 않겠지만 지금 레벨 4, 5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예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다 먹힙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첫 경험의 충격은 굉장히 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뭐 포리수다 진짜 바로 옆이니까요. 현대 지금 우리 이만큼 하고 있다. 이만큼 준비됐다. 뭐 약간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거라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 아니면 아무튼 뭐라도 이제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연락 주시면 돕겠습니다. 이 테슬라 좋다로 시작해서 현대차 뭐 하냐로 끝나니까 이게 참 기분이 좀 그런데 뭐 타보면서 느낀 거 그리고 그 느낀 걸 바탕으로 드는 생각들 한번 가감 없이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테슬라를 한 대 사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사오게 된다면 뭐 그 영상에서 또 한번 테슬라 얘기는 꺼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위칙. 이런 영상에 자꾸 뭐 또 이렇게 천박스럽게 이런 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런 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위칙 이거 2개 드린다는 거.